2000년 4월 서초구의 봄비는 며칠째 멈출 줄 몰랐다. 그날도 비는 고요하게 도시 전체를 덮었고 미라의 그룹 본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뉴스 차량들과 경찰차로 뒤덮였다.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인 강현석이 전날 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국민에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주서와 함께 발견된 극단적 선택이라 보도했지만 회사 내부나 강 회장을 오래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딘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고도 너무 정리된 형태였다. 유서는 짧고 무미건조했으며 언론 보도에는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내 감사팀과 함께 회사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누군가에게 이를 폭로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강 회장이 손에 쥐고 있었다는 무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가 무엇인가를 쥔 채 결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었다. 강 회장의 아내 윤정희 여사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후 병세가 악화되어 끝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가족 없이 비공개로 치러졌고 그 거대한 저택은 유품 정리도 없이 급하게 봉인되었다. 미라의 그룹의 이사회는 수습을 명목으로 부회장이었던 최경민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이사회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너무 빠르다는 말이 돌았다. 그 혼란 속에서 저택 안에 남겨진 건 단 두 사람이었다. 하나는 6살 난 아들 민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15년 넘게 그 집을 지켜온 가사도우미 김복순이었다. 복순은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강 회장 부부와 가까운 신뢰를 쌓아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정희 여사는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민재를 향해 눈길을 떼지 못했고 복순에게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건 작고 낡은 만년필 하나였다. 선물용 케이스도 없이 손에 꼭 쥐어진 그 만년필은 보기엔 평범했지만 복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 집엔 변호사와 경찰, 회계 담당자, 그리고 몇 명의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산 정리와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집안의 귀중품과 문서들을 분류하고 아이의 방까지 뒤졌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 안에 두고 누가 와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큰 결심을 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이 아이 역시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 누구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고 세상은 이미 그를 잊으려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복수는 남몰래 집을 나섰다. 아이의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간단한 세면도구, 그리고 그 만년필을 넣었다.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택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서울역 근처의 고시원에 몸을 숨긴 첫날 밤, 복수는 민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준호. 아버지의 성도, 집안의 명예도, 부유한 삶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신분을 바꾸었고 준호의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을 위조하는 데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 비는 멎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강 회장의 죽음과 그룹 내 권력 재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뉴스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복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선택받은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다. 단지 잘못된 어른들의 세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있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뿐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복수는 만년필을 꺼내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금속 표면엔 KHS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잉크는 말라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펜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직감했다. 언젠가 이 만년필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할 때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민재도 아니고 준호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복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전국 곳곳을 떠돌았다. 경찰의 수색망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위험한 건 그룹 내부에서 민재를 정리하려는 시도였다. 언론은 이미 진실을 덮었고 경찰 수사는 자살로 종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복수는 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다시 움직일 것이다. 2001년 그들은 인천항 근처의 낡은 고시원을 떠나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향했다. 서울과 거리가 있으면서도 외부인의 이목을 끌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복수는 읍내 버스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작은 분식집을 인수했다. 간판도 달지 않고 현금만 받는 그 식당은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끈기 있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다. 이제 준호는 7살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다. 대신 복순이 집에서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익히게 했다. 아이는 유난히 조용했고 눈치를 잘 봤으며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다. 복수는 아이가 겪는 두려움을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넌 반드시 내 삶을 되찾아야 해. 절대 잊지 마.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분식집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아이는 병원에 데려갈 수조차 없을 만큼 숨을 쉴 때마다 기침을 했다. 그녀는 병원 대신 약국에서 싸구려 기침약을 사다 먹였다. 열이 오를 때면 찬물 수건으로 머리를 식혀줬다. 어떤 날은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가늘어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고 복수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그런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분식집 앞에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하나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복수는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식당 권리를 넘기고 이불과 옷까지 몇 개를 짐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그날 자정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부산이었다. 대도시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복수는 남포동 시장 근처의 허름한 건물 1층을 빌려 다시 분식집을 열었다. 아이에겐 새 이름과 새 학교를 준비했다. 서류는 모두 지인의 도움으로 조작되었고 주소지도 임시 전입신고로 간신히 통과됐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불평을 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하나,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다. 준호는 시장 골목을 뛰놀고 인근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 시장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하며 웃는 아이로 자라났다. 복수는 아이의 웃음에 매일 놀랐다. 이토록 많은 것을 빼앗겼음에도 아이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시장 상가의 조합장이었던 오상철이 복순의 가게에 들렀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고 조용하지만 사람을 잘 관찰하는 성격이었다. 그는 복순이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이 강하고 자주 주변을 살피는 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분식집 앞에 CCTV를 달아줬고 심야 시간엔 종종 가게 앞을 지켜주기도 했다. 복수는 처음엔 그조차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가 해를 끼치지 않을 인물임을 느꼈다. 오상철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누가 뭘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지키려는 건 잘 보인다. 그게 사람이든 삶이든 그 말은 복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준호를 보며 다시 다짐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게 해선 안 된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학교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었다. 밤이면 복수는 여전히 만년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진실을 꺼내 보여줘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덤마였다. 그 하나로 충분했다. 2006년, 준호가 12살이 되던 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지 못했다. 복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위로가 아닌 무너지지 않을 내면이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버리는지,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5해가 흘렀다. 복순의 분식집은 시장 상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어 있었다. 자장면처럼 흔하지도 삼겹살처럼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 그 신뢰는 오랜 시간 성실함으로 쌓은 것이었다.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이 없던 날에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해 봄, 준호가 갑자기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 아이가 잦은 기침을 하며 밤새 뒤척였고 복수는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였다.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근처의 소아과를 찾았다.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웠지만 복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의사는 병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정밀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보험이 없던 복순에게 그 말은 벽과도 같았다. 결국 그녀는 무리해서라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고 아이를 데리고 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복수는 가게를 잠시 닫을 수밖에 없었고 수입이 끊긴 채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다. 버틸 수 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준호는 병원에서도 묵묵했다.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았고 간호사의 질문에도 최소한으로만 대답했다. 그런 모습을 본 복수는 아이가 단단해졌다는 생각보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슬픔이 앞섰다. 퇴원 후에도 아이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다. 대신 복순이 지쳐있을 때 조용히 물을 내오거나 가게 뒷정리를 도와주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녀는 가슴이 저릿했다. 시간은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다. 복수는 아이에게 짧은 여행이라도 가자고 제안했지만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는 어느 날 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복순에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신문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강현석 회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 아래 흐릿한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복수는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는 기억하고 있었다. 작고 불완전한 조각들이지만 그의 안에는 분명히 과거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복수는 밤새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진실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라고. 이 며칠 후 복수는 오래전 태워버리지 못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의 사망 기사들과 복순이 몰래 모아두었던 몇 개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한 가지 문장을 노트에 써 내려갔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먼저 갖춰야 한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해 가을, 준호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복수는 아이가 조금씩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안도했다. 아직은 멀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걸음 내디뎠다. 언젠가는 그 걸음들이 모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길이 되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만년필이 있었다. 복수는 매달 한 번씩 만년필을 닫고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글씨를 써보았다. 잉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펜촉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것은 증거였고 유산이었으며 언젠가 아이의 손에 쥐어질 열쇠였다. 그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분식집 문을 열었다. 2010년 이준호는 16살이 되었다. 부산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조용한 성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조용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책만 보는 아이로 불렸다. 친구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준호는 혼자인 것이 익숙했고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복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마다 재료를 준비하고 점심시간에는 단골 상인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 지나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은 변함없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무거웠으며 다리는 서 있을 때마다 욱신거렸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은 돈이 중요했고 그 돈은 온전히 아이를 위해 쓰여야 했다. 그해 겨울,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했다. 복수는 처음엔 반대했다. 아직 어린 나이라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나도 엄마를 도와야 해요. 그 말에 복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어느새 자라 있었다. 자신을 걱정하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이 며칠 뒤 복수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갔다. 다리가 너무 아파 도저히 가게에서 설 수가 없었던 날이었다. 진단 결과는 하지정맥류와 만성관절염. 의사는 휴식을 권유했지만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가게 문을 닫는 건 내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 말에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준호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교과서 대신 펼쳐진 건 대학 입시 설명회 자료들이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목표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법을 알아야 했고 법을 움직이려면 제일 위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곳이 바로 시작점이었다. 그 결심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누가 강요하지도 유도하지도 않았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새벽까지 공부했다. 학교 수업 외에도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시간표를 분 단위로 쪼개 사용했다. 아르바이트도 계속 병행했다. 저녁 시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주말에는 학원가에서 시험감독 보조로 일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복순이 더 이상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자신이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는 복수는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예전보다 더 말이 없었고 눈빛이 진지했다.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싸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려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옆에서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개며 아이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복수는 실수로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속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펜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메모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신문기사 복사본, 전자발찌 해제 명단, 법원 판례 검색 결과, 그리고 최경민이라는 이름이 반복된 여러 문서. 복수는 그대로 상자를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준호는 상자를 정리한 사람이 복순임을 알았다.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간이 있었다. 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서로 말하지 않지만 서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봄이 되었다. 준호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0.1% 성적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대 입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장학재단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외부의 후원 없이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고집이 있었다. 그 고집은 누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그해 여름, 준호는 수험생이 되었다. 그날 아침, 복수는 식탁에 조심스레 흰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 안엔 그녀가 몇 년 동안 몰래 모은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차표와 첫 달 자취방 보증금 정도는 되는 돈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꼭 갚을게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만년필을 꺼내 닦았다. 펜촉에 남은 옛 잉크 자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아이가 이걸 줄 수 있을 만큼 자랐어. 그녀는 아직도 많은 걸 감추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꺼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준비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2013년 2월, 이준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난 날, 그는 조용히 복순의 앞에 성적표와 입학 안내문을 내밀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입가를 가만히 닫은 채 눈을 감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 짧은 동작에 담겨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날, 복수는 역에서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봤다. 손에 쥐어준 여행 가방 안에는 준비한 통장과 소박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적어도 굶기지 않았고 포기시키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었다. 준호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봉천동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했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교수들과 조교들은 그가 가진 집중력과 논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과외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다. 대신 도서관과 자취방, 그리고 법원 근처의 공익 자료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입학한 지 1년이 지나고 준호는 우연히 한 모의 재판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담당 교수가 적극 권유했고 그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결국 참가를 결심했다. 팀원들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변론을 준비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 그 과정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다. 대회 당일, 준호는 냉정하고 조리 있게 상대를 반박했고 판사 역할을 맡은 교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과는 우승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학교 안에서 실력 있는 신입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상소감도 짧았고 축하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곧바로 동아리방으로 돌아가 자료 정리를 시작했다. 이 대회 이후 준호는 교내 외부 로펌에서 인턴 제안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재계 유력 인사들의 자산관리와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고위급 로펌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해당 로펌의 고문 변호사 중 한 명이 바로 최경민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는 여전히 업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인턴으로 들어간 첫날, 준호는 정장을 입고 로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사무실 안내를 받았고 묵묵히 업무를 익혔다. 문서 정리, 미팅 요약, 사건 파일 분석 등 자잘한 일들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중요 단서를 찾아냈다. 수많은 기업 이름 속에 경호홀딩스라는 법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경민이었다. 공식적인 지분은 없었지만 실질적 지배 구조를 드러내는 문서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복사해 USB에 저장했다. 증거를 수집하는데 조심스럽고 치밀해야 했다. 단 하나라도 의심을 살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학생이었고 상대는 수십 년간 권력을 누려온 거물이었다. 몇 달 뒤 준호는 경호홀딩스의 비상장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흐름을 포착했다. 모 계열사의 손실이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었고 그 흐름의 마지막에는 MIRAS&F라는 이름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검색했고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포털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다. 며칠 뒤 그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메일 본문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죽은 줄 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이 민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군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만년필을 꺼내 쥐는 그의 손에 묘한 떨림이 스며들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 싸움은 결코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2017년 여름, 이준호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학부 시절부터 쌓아온 기록과 성적, 그리고 모의 재판 우승 경력까지 더해져 그는 장학금 전액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고됐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새벽까지 판례를 분석했고 강의가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무렵부터 준호는 다비드 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명은 로펌 내에서 비공식적인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그 이름은 곧 최경민에게도 알려졌다. 최경민은 신진 엘리트로 급부상하는 다비드의 존재를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여러 차례 비공식 회의에 동석시키며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침묵했고 모든 말을 기록했고 머릿속에 구조화했다. 최경민은 이제 만 60세를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상태였지만 경호홀딩스의 투자자문 역할을 맡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모든 지시는 구두로 이루어졌고 서류에는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다.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에 능했고 그것이 수십 년간 그를 지켜온 보호막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보호막의 틈을 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은 회사 내부 클라이언트 목록이었다. 그 안에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던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일부 계좌는 해외 자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준호는 로펌 내부 회계 시스템의 오류를 가장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데이터를 추출해냈다. 거기엔 분명히 조작된 세무자료, 송금 내역, 그리고 법인 명의로 등록된 다수의 가상 부동산 거래 이력이 남아있었다. 그 증거들을 손에 넣은 날 밤, 그는 서울역 근처의 한 오래된 여관에 들어갔다.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은 공공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분산 저장했고 그 일부는 국내 한 공익 변호사 단체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검찰 내 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에게 직통으로 넘겼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언론은 경호홀딩스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최경민은 언론을 부인했고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부는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이 조사를 시작했고 외부 로펌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때 준호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로펌 내부 보안 서버에 접속해 수년 전 강현석 회장의 마지막 녹음 파일을 복구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만년필에 숨겨져 있던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존재조차 몰랐지만 몇 년 전 우연히 외부 전문가를 통해 그 만년필이 사실상 디지털 녹음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복원 작업을 이어온 결과였다. 녹음 파일에는 2000년 3월 강 회장과 최경민이 주고받은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비자금 운용 구조, 회계 조작, 그리고 회장의 사망 전날 벌어진 갈등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문장은 이랬다. 이대로 나가면 당신도 끝이야. 그러니 입 다물고 서명해. 남은 건 내가 처리하지. 그 문장은 날카롭게 잘려 있었고 그 직후엔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엔 회장의 한숨이 녹음되었다. 그 파일을 손에 쥐고 준호는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검찰도 언론도 아닌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을 받은 변호사 단체가 지원을 약속했고 대학 교수들과 시민단체들도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익고발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명령했다. 그날 그는 수트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여전히 다비드 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절차를 밟았다. 최경민은 법원 출석을 피했고 대신 대리인단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반박은 힘을 잃어갔다. 세상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과거는 더 이상 묻혀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복수는 부산의 분식집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짧은 통화였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시간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2020년 4월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경호홀딩스 본사 대강당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외부 언론은 참석이 제한되었고 주주들에게도 사전 확인을 거친 인원만 입장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내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 결정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란 예감은 며칠 전부터 회의실을 떠돌고 있었다. 긴장과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그 자리에 다비드 박이라는 이름의 젊은 법무자문이 조용히 입장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기존의 안건 몇 가지가 빠르게 처리되었고 곧이어 다비드 박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한 자료와 함께 몇 장의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수년간 은폐되어 온 비자금 조성의 구조도였고 그 흐름의 시작과 끝에는 모두 최경민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내는 술렁였고 일부 주주들은 한이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강현석 회장의 목소리 그리고 최경민의 위협적인 말투. 대화는 분명했고 말미에는 회장의 침묵과 긴 한숨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녹음은 고 강현석 회장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재입니다. 이 정적이 흘렀다. 몇몇은 얼굴을 가렸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기록되어야 할 장면이었고 곧 언론에도 전달될 것이 분명했다. 단상 위에서 민재는 모든 사실을 밝혔다. 20년 전의 죽음, 숨겨진 아이, 위조된 기록과 조작된 진실. 그 모든 서사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허구가 아닌 법적 증거를 갖춘 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부는 영장 청구를 완료하고 경호홀딩스와 관련된 다수의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경민의 자택, 차량, 개인 금고, 그리고 사무실까지 빠짐없이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몇 시간 후 검찰은 공식적으로 최경민에게 횡령, 배임, 증거인멸, 그리고 강현석 회장에 대한 강요 혐의까지 적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직전까지 최경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날조된 파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자신은 이미 은퇴한 일반 시민일 뿐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결과 자택 서재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비공식 계좌 목록은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은 실제로 송금 이력이 있는 해외 계좌였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20년 만의 진실, 고 강현석 회장의 아들, 직접 복수하다, 가짜 신분 뒤 진짜 이름 찾은 청년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포털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선 민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별도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이후 모든 절차를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다시 조용히 뒷걸음쳤다. 한편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김복순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며칠 전 가게 앞 인도를 걷다 넘어져 고관절에 골절상을 입었고 고령으로 인해 수술 후 회복이 더뎠다. 그녀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이었고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처가 오래전 등록된 가짜 정보였다. 담당 간호사는 의무 기록에 적힌 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민재였다. 그 통화는 짧았다. 병원 이름과 상태, 수술 결과를 들은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다. 몇 시간 후 병원에 도착한 그는 병실 안에서 조용히 복순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만년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 순간 민재는 복순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되뇌었다. 자신이 강현석의 아들이라는 것,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싸움은 어머니가 만든 길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도 전하고 싶었다. 그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끝나요. 어머니가 만든 시간 위에 제가 끝을 쓰고 있어요. 복수는 수술 후 3일 만에 중환자실을 벗어났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지 체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복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눈가에 번진 미소는 오직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인사였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재는 며칠간 부산에 머물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병실에서는 뉴스를 꺼두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은 아직 소란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는 복순에게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다. 서울로 올라간 날부터 만년필 속 녹음 파일을 법정에 제출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자신이 다시 민재라는 이름을 드러낸 순간까지. 복순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눈을 떴다. 그건 충분했다. 이 며칠 후 복순은 퇴원했다. 병원 측은 재활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재는 부산의 원래 집을 정리하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왔다.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단층 집, 그가 어렵게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녀가 지낼 방에는 병상 옆에 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아직 어린 시절의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듯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민재는 경호홀딩스의 이사직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일부 언론은 그를 차세대 리더로 추켜 세웠고 일부는 복수에 성공한 재벌 2세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호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단체에 정식 등록했고 경호홀딩스와 최경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직원, 내부 고발자들을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했다. 보상과 복구,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되기 위해서였다. 몇 달 후, 그는 미라의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은 고 강현석 회장의 유산 일부를 바탕으로 출범했고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민재는 대표가 아닌 고문 변호사로만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개소식 날, 그는 복순과 함께 참석했다. 행사장은 조용하고 소박했다. 기업가와 언론인보다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들,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짧게 말했다. 이 공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버텨온 모든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울렸고 복수는 손등 위에 살짝 내려앉은 햇빛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날 오후 복수는 동네 시장을 잠시 들렀다. 손수레에 채소를 고르던 노인이 그녀를 알아보며 말을 걸었다. TV에 나온 그 젊은 변호사 어머니 맞죠? 복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아들이 참 잘 컸더군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더 큰 일이죠. 노인은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나 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복수는 서울의 일상에 적응해갔고 민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일요일엔 함께 밥을 먹었다. 가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이 가장 편안한 대화가 되었다. 언젠가 복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자기가 견딘 만큼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것 같아. 김민재는 그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 말이 방향을 정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봄날 복수는 조용히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다. 삶의 마지막까지 입원 대신 집을 택했고 병원보다는 사람의 손을 택했다. 장례식은 가족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민재는 그녀의 유골을 들고 남해 바닷가로 향했다. 그녀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여행지였고 살아생전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었다. 그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그녀의 이름을 적은 메모를 바람에 띄웠다. 그해 가을, 민재는 다시 재단에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놓여 있었다. 달아빠진 만년필. 그는 그것을 들고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다. 새로운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명단이었다. 옆자리에 후배가 물었다. 이 펜, 꽤 오래된 거죠?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펜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거창한 기념비도 큰 업적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두려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세상이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그런 세상이었다. 지금 그 자리에 그는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한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성의 인생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결국 진실과 마주하게 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은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조용한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희생, 기다림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나 용기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가슴 깊이 남는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